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참이죠.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분쟁에서 세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대항공개 매수를 위한 우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 최 회장이 본인도 빤스벗을 각오가 돼 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영권 포기 옵션 없이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데요. 과연 최 씨 일가가 경영권 포기 없이 우군 확보가 가능한지를 한번 분석해보고요. 둘째 쟁점은 영풍 장 씨와 MBK가 고려아연을 공격하는 주요 포인트인 이사회 불투명성입니다. 이 양측은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 결과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이그니오란 회사에 터무니없는 투자가 진행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버넌스 문제까지 함께 엮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런 공격이 타당한지를 공시 등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려아연 최 씨와 영풍 장 씨가 최초 경영권 분쟁이 생긴 계기입니다. 현재 이 최 씨와 장 씨는 분쟁이 생긴 계기를 상대방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관련해 최근 영풍의 동일인 장영진 고문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 씨가 MBK하고 손잡은 계기에 대한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 중 어느 쪽 말이 좀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투자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현재 대항공개 매수를 위한 우군을 준비 중인 듯합니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로는 소프트뱅크와 베인캐피탈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고려아연의 협력사인 스미토모, 트라피규라, 글렌코어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고려아연 최 씨 일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항공개 매수를 하는 게 가능한지, 더 나아가 이 대항공개 매수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계속 경영권 유지까지 가능한지 하는 겁니다.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최 씨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을 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차트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죠.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으로 잡았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 MBK 파트너스는 발행 주식 총수의 최소 6.98% 그리고 최대 14.61%의 지분을 주당 66만 원에 최대 2조 원을 들여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 씨 일가가 이 MBK에 맞서서 대항공개 매수에 나서려면 그 가격은 최소한 MBK가 설정한 66만 원보다 높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을 좀 넘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도 높아야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할 개연성이 생깁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 공개 매수의 특성입니다. 공개 매수는 그 특성상 주가가 일시적으로 튀는 이벤트입니다. 공개 매수가 끝나면 주가는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과거 경영권 분쟁 당시 공개 매수가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의 차트입니다. 경영권 분쟁 당시의 차트고요. 당시 내용을 보면은 2월 10일 2023년 2월 10일 하이브가 이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후 12만 원대를 계속 오르내렸죠. 근데 이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주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날이 2월 28일인데 이때 주가가 12만 원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한 게 이게 주가가 12만 원 이제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위에 있으면은 주주들로서는 당연히 공개 매수에 응할 그런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이때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곧이어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3월 7일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개시하면서 15만 원에 공개 매수가를 걸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주가가 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주주들로서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될 당장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3월 24일 카카오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고 15만 원 밑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공개 매수 자체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쭉 내려가죠.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6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건 지난해 말에 있었던 한국엔컴퍼니의 공개 매수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엔컴퍼니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MBK 파트너스가 여기에 공개 매수를 하면서 뛰어들었죠. 이때 차트를 좀 같이 보면요. 2023년 12월 5일 MBK가 이제 공개 매수를 개시합니다. 공개 매수가 2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2만 원대 위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공개 매수 기간에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최대 주주인 조현범 회장 측의 지분율이 50%에 근접하면서 더 이상 공개 매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주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당시 MBK 파트너스는 공개 매수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4,000원까지 올렸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보시다시피 따라오지 않으면서 공개 매수 자체는 이제 마지막 날 기준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엔컴퍼니 주가는 공개 매수가 위로 단 한 차례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개 매수라는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는 그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면에서 공개 매수를 하는 MBK 그리고 대항 공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최씨 일가는 입장이 전반대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MBK와 최씨 일가 양측의 경영권에 대한 상황이 정반대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MBK의 입장을 보면은 MBK로서는 공개 매수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영풍의 장씨 일가가 자신들의 고려아연 경영권 자체를 그냥 포기를 했고요. 그 덕분에 MBK는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고려아연의 최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K가 이번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임시주총을 열어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영풍 측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MBK는 고려아연 지분을 나중에 팔 때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까지 함께 묶어서 같이 팔 수 있는 공동매각 요구권, 일명 드래그 얼롱도 함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MBK로선 당장 주가가 떨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차익을 안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향후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하고 묶어가지고 이걸 경영권 지분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더 비싼 가격에 시작에 팔아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고려아연 최씨 일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자신들의 경영권을 이번 공개 매수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이 최씨 일가는 MBK처럼 대항 공개 매수를 하려면 일단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자신들이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공개 매수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한데 그들로선 경영권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최씨 일가가 우군을 모아서 75만원 정도의 대항 공개 매수를 해서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개 매수가 끝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개 매수 이전 수준인 50만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로선 당장 주식 평가 손실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언젠가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 매수가 위로 오를 거란 보장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한데 과연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씨 일가한테 자신들의 지분을 공개 매수 가격보다 비싸게 사달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최씨 일가의 자본력을 따져봤을 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에 투자자들로서는 이 최씨 일가가 가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예컨대 향후 자신들이 지분을 팔 때 이 최씨 일가 지분까지 함께 묶어서 제3자한테 파는 드래그 언론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향후 최씨 일가 지분까지 다 묶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권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져볼 건 이런 겁니다. 이 최씨 일가가 만약에 대항 공개 매수를 성공하더라도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씨 일가가 여전히 고려아연 지분 30%대를 가진 그런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태에 여전히 놓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분의 과반을 넘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경우 최씨 일가로선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의 이목은 과연 최씨 일가가 경영권도 지키면서 동시에 대항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느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MBK 측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가나 IB업계든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체적으로 고려아연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최윤범 회장 본인이 경영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혹은 경영권도 지키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어떤 묘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이 MBK가 줄곧 지적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이사회 문제입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고려아연 측이 이그니오하고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에 잘못된 투자를 했다. 이 투자들이 잘못된 거버넌스의 사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이 실제로 MBK의 주장대로 잘못된 투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건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곳의 투자입니다. 고려아연은 2022년 이그니오 홀딩스 지분 총 100%를 5,820억 원을 들여 인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MBK는 너무 과하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는 고작 한 장짜리 자료만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MBK의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요. MBK 측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MBK는 엄청나게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를 엄청 비싼 가격에 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밑에 이그니오 홀딩스의 2022년 MBK가 주장하는 매출입니다. 보시면 29억 원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은 이 회사를 5,820억 원에 샀으니까 매출 기준으로 약 202배나 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고 샀다라는 게 MBK의 지적입니다. 또 MBK 측은 이사회에 투자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가 열렸었는데 이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고려아연 측이 줬다는 A4 용지 한 장짜리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이 2022년 4월 이사회에 보고할 때 이 한 장짜리 A4 용지만 들고 왔다, 실사를 안 한 것인지 혹은 속은 것인지 혹은 알고도 그런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다면 고려아연은 진짜 이그니오 홀딩스를 매출 대비 202배나 비싸게 주고 산 거일까요? 이건 고려아연의 공시하고 회사 측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홀딩스 지분 73% 인수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보면은 이 매출액이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이 매출이 637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래 공시를 보면은 이건 2022년 11월에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홀딩스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공시인데요. 여기에 나온 매출은 28억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래 공시만 보면은 MBK 측 주장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29억짜리 매출 회사를 5,820억 원에 샀다는 게 상식이 안 맞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위의 매출하고 밑의 매출은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저희가 이 대해서 고려아연 측의 해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2022년 11월 이 문제의 29억 원 매출 공시는 자신들의 실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022년 인수했던 회사가 이그니오 홀딩스를 비롯해서 7곳이 있는데 그의 11월 잔여 지분 인수를 공시할 때는 그 7곳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곳인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그런 계열사 한 곳만 매출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회사가 이그니오 홀딩스를 비롯해 7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페달포인트 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이그니오 홀딩스 실적을 보려면 페달포인트라는 곳의 전체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시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이 실적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페달포인트 홀딩스는 지배기업이죠. 이 지분 고려아연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이고, 이곳의 종속기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그니오 홀딩스를 비롯한 7개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이 페달포인트 홀딩스의 재무와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22년 매출을 보면은 329억 원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21년 매출인데 637억 원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 있죠. 하지만 문제의 29억 원 공시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2023년상의 이 사업보고서 공시를 보면은 이 페달포인트 홀딩스의 매출이 80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MBK가 주장한 것보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하는 매출이 좀 더 맞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고려아연 측은 이 이그니오 인수 이사회 보고서에 한 장짜리 A4 용지를 들고 왔다라는 그런 MBK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이사회 결의 며칠 전에 자신들이 이사들에게 자료도 다 보냈다. 그리고 CFO가 직접 보고도 하고 설명도 다 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MBK 측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MBK 주장하고 완전히 상충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일단 이그니오 홀딩스가 고가 인수했다라는 의혹의 빌미는 공시를 잘못한 고려아연 측이 좀 제공한 듯 보입니다. 다만 이 고려아연 측 주장에 맞다면 이 잘못된 공시를 기반으로 이그니오를 무려 202배, 매출의 202배나 주고 샀다라는 그런 MBK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이사회에 제대로 된 자료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또한 MBK하고 고려아연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이에 대해선 진실 공방의 성격도 있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이 내용만 봐서는 MBK 측 말처럼 이그니오가 잘못된 투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잘못된 투자 사례, 바로 원아시아 파트너스입니다. 이 고려아연은 이 원아시아가 만든 펀드 8곳에 총 5,5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했는데요. 근데 MBK는 별다른 트랙 레코드도 없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가 만든 펀드 8곳에 무려 5,500억 원이나 투자를 한 게 사모펀드 업계 관점에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아시아의 지창배 회장 그리고 고려아연의 최연범 회장이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한 게 원아시아를 고려아연이 밀어준 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투자는 좀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볼 거는 원아시아가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고려아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원아시아를 통해서 총 8개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투자처를 보면은 고려아연이 하는 그런 피철금속 재련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 드라마 제작회사, 방송 제작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빌딩 관리 업체도 있습니다. 상거래 플랫폼도 있고 여행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죠. 그런데 고려아연은 이렇게 본업 경쟁력하고 무관한 곳에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유 현금을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에 맡기거나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좀 본업과 관련 있는 곳에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고려아연의 투자는 좀 약간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이 하바나 제1호 펀드입니다. MBK 측은 이 펀드가 2024년 2월 고려아연으로부터 단 며칠 만에 1,000억 원을 출자받은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펀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을 한 혐의하고 엮여 있어서 원아시아 지창배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이슈체크팀 취재에 따르면 이 원아시아 지창배 회장 그리고 고려아연 최연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사모펀드 투자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건 맞는 듯 합니다. 또 고려아연이 원아시아 펀드에 투자하기 이전에 최연범 회장이 해당 펀드를 회사에 추천해 준 것도 맞다라고 합니다. 원아시아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이 투자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출자 비율은 최소 39.92%에서 최대 99%에 이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8개 펀드 가운데 5개 펀드가 지분율이 90%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게 이게 3일 PwC가 낸 KPE의 현주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 말 기준 사모펀드의 투자자 구성상 일반 법인 비중이 22.5%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99%에 이르는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출자 규모는 이 MBK 측 주장대로 좀 다소 과도하다라고 따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투자 의사결정상 관련 법령과 내규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걸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고려아연이 오너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만든 사모펀드에 회사의 자금을, 그것도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출자 비율로 넣은 건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원아시아에 있어서는 MBK가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살펴본 건 영풍과 고려아연 간에 서로 갈라지게 된 계기입니다. 양측은 서로의 그 갈라진 계기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죠. 먼저 영풍 측 주장을 보면은 2022년부터 고려아연이 벌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거래가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회사가 공시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살펴보면요. 고려아연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거래를 했습니다. 우선 현대차하고 그리고 하나해법인을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 둘이 합쳐서 약 10%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신주를 발행을 했고요. 또 LG화학, 한화, 트라피그라,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서 자사주를 막변하거나 매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쳐서 약 5% 정도의 지분을 거래를 했죠. 이를 통해서 합계 약 15.62% 상당의 의결권 주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려아연하고 주식을 거래한 곳들이 모두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이 장씨 측의 지분율은 영풍을 포함해서 약 33%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씨 측의 지분율은 15% 수준인데요. 근데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씨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식까지 다 합치면은 최씨 측의 지분율은 33%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씨가는 이 사업 지원 목적의 제3자 배주 신주 발행 그리고 자사주 교환이나 매각이 최은범 회장 측이 자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씨가로선 이런 상황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 입장에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장씨 자신들인데, 그리고 최씨는 그저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을 맡긴 대리인에 불과한데, 그런 최씨 일가가 우호 지분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율을 따라잡고 또 장씨들의 최대주주 지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풍의 장영진 고문이 지난 24일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이 장영진 고문은 처음에 언제 어떻게 MBK하고 연락했냐는 질문에 회사에 나가면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재련업을 하니까 통할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고려아연이 하나하고 현대차 등과 신주 발행과 지분 교환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다. 근데 이 고려아연 측이 전혀 이야기 듣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두세 달 전에 이 최씨, 그러니까 최연범 회장이죠.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다. 그런데 반대했는데도 강행을 했다. 전부 다 반대했는데 몰아붙였다. 그 얘기는 결국 나 당신이랑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영진 고문은 이걸 계기로 MBK에 가서 상담을 하고 경영협력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결심을 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양측의 사이가 갈라진 책임이 전적으로 최씨 쪽에 있다라는 게 이 장영진 고문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 최씨 측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재중 부회장이 지난 24일 고려아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재중 부회장은 이 장 씨가 4, 5년 전쯤에 영풍이 가진 재련소 폐기물을 고려아연소 온산재련소에 넘기려 했고 최연범 회장이 그걸 거부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양측이 갈라진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영풍 측에서도 해명을 내놨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가 틀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최연범 회장 본인에게 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죠. 근데 양측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양측의 분쟁이 이 고려아연의 CTO의 주장대로 폐기물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단정짓기엔 좀 비역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장영진 고문의 인터뷰를 보면은 영풍의 2세대 경영진 그리고 고려아연의 3세대 경영진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고려아연 측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거래 등이 이 장영진 고문을 비롯한 장씨 측이 봤을 땐 이거는 최씨 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다라고 해석한 게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장씨 측이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MBK의 손을
잡은 것이란 이 장시치 주장에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과 MBK의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면서 이 상호에 대한 비방정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개 매수 기간 어떤 변수와 쟁점들이 또 터져 나올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